지금까지 한 거를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사실은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은 그냥 기본이고 2장, 3장에서 2장에서 배운 게 하나는 이제 힘이 뭐냐라는 걸 배웠고 힘의 합력을 구하는 걸 배웠죠. 되는 거야? 합력. 근데 합력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크게 보면 이제 기하학적인 방법이 있죠. 그림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스칼라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벡터 방법이 있죠. 벡터 표기법을 쓰는 거. 기하학적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평행사변형법하고. 뭘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합력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삼각형법이 있고. 근데 이걸 쓰면은 이제 한두 개, 크게는 이제 세 개까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 값도, 그때마다 값도 이렇게 따져보는 게 되게 쉽지 않죠. 그죠? 예. 각도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 단점은 있지만은 딱 대략적으로 이거랑 이거면은 이거겠구나 하고 하는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일단은 요게 만약에 이런 벡터, 힘 벡터하고 이런 힘 벡터가 있다면 이 힘이 합해져서 나왔을 때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건 아니겠죠. 이건 아니고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거겠구나. 그죠? 이렇게 대략 파악을 하고 실제로 값이 얼마인지를 스칼라나 벡터 표기법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어떤 경향, 이 흐름 이런 거를 파악할 때는 굳이 각도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 정도의 힘의 크기와 이 정도의 힘의 방향이 나오겠구나. 이 정도를 예측을 하는 데는 좀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이 제너럴하게 쓰지는 않지만 제가 적용을 한다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방법은 여러분도 아시는 거죠. X 성분, Y 성분 해가지고 쭉 더하면 되는 거죠. X 성분 더하고 Y 성분 더해서 나중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합력 제곱 루트 씌우면 합력 나오잖아요. 그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이용해가지고 값도 찾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쵸, 합력하고 이제 방향까지 다 포함을 한 거죠. 벡터 표기법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단지 벡터 표기법은 이 단위 벡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요걸로 표기를 하는 거잖아요.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고 방향은 요거는 X방향, 요거는 이제 Y방향이죠. 크기가 1이고 방향은 X방향이면 I 단위 벡터가 되는 거고 Y방향이면 J방향, J 단위 벡터가 되는 거고 3차원으로 가면 이제 K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힘이 뭐고 합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걸 배운 거예요. 그게 다예요. 2장에서 배운 게.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3장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죠. 3장에서는 자유물체도하고 힘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하는 거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자유물체도라는 거는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는 절점이죠. 절점. 절점? 질점이죠. 질점. 질점을 중심으로 해서 질점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질점을. 전체 구조물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 질점 하나를 잡아서 그 질점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다 표현하는 거. 그게 자유물체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힘의 평형 방정식은 결국에는 얘가 뭐예요? 힘의 평형 방정식이 영향을 주는 게 뉴턴의 제2법칙이죠. 그러니까 F 이퀄 시그마 F 이퀄 MA인데 A가 0이니까 0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F 이퀄 0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X좌표하고 Y좌표가 있으니까 시그마 F를 X방향의 힘하고 Y방향의 힘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그마 fx가 0이고 시그마 fy가 0인 거. 요거를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유물체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물체도를 그린 그 그림에다가 그죠? 그 그림에다가 힘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은 내가 모르는 힘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합력을 구하는 건데 그죠? 그냥 이게 힘이 뭐고 그 합력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거를 배운 거고요. 여기서는 3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합력이 0인 상태예요. 그죠? 합력이 0인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요거는 2장은 3장으로 가기 위한 다리예요. 다리. 예. 힘이 뭐고 힘을 더한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이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그죠? 요게 힘을 더하는 거잖아요. 더한 결과 0이 결과를 알고 있는 거죠. 왜? 이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체니까 합력은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합력이라는 게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선 모르는 힘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조 해석을 할 때는 요거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 그죠?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걸 하려고 이걸 배운 거예요. 이걸 하려고.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요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게. 여기서는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이 질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고려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모멘트라는 게 고려가 안 돼요. 모멘트가 없어요.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은 모멘트는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힘 곱하기 거리인데 얘는 힘은 있지만은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여기를 통과를 하잖아요. 이 점을 다 통과를 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리가 0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이게 왜 0인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모멘트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 해석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만 질점에 대한 질점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만 그것이 적용할 수 있는 데만, 그죠? 적용할 수 있는 데만 이걸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실제로 이제 오늘부터 배울 거는 이제 모멘트를 배울 거예요. 모멘트. 그래서 이거 플러스 모멘트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 제너럴하게 여러분들이 구조 해석을 어떤 구조물이든지 구조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맥락은 똑같아요. 그래서 4장에서 이제 배울 거는 저기서는 이제 힘을 배웠는데 힘은 알고 있다고 보고 모멘트를 배울 거예요.
모멘트가 이제 뭐냐? 그 다음에 여기서 합력을 배웠잖아요. 모멘트의 합을 배울 거예요. 합력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텍스트에는 뭐 스칼라 방법하고 벡터 방법이 있는데 스칼라 방법만 할 거예요. 벡터 방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간이 남으면 할게요. 이건 뭐 요것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할 거는 요 맥락에서 보면은 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뭐 좀 흩어져 있어요. 이 책에서 보면은 5장, 6장, 7장 정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7장인가? 7장까지인가? 6장까지인가? 그러니까 이게 7장까지 이게 좀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는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5장에서 7장까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저거예요.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거. 근데 이제 자유물체도 그죠?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물체도에다가 힘의 평형 방정식을 적용하는 방법. 똑같아요. 근데 이제 자유물체도를 여기 때는 그릴 때는 여기서는 그 힘만 고려하면 됐는데 이때는 힘 플러스 모멘트가 들어가겠죠. 힘도 표현돼야 되고 모멘트도 표현이 돼야 돼요. 그죠? 자유물체도에 모멘트를 배웠어요. 결국 이거 하려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자유물체도에 힘도 표현돼야 되고 모멘트도 표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힘의 평형 방정식은 이제 3개가 됩니다. 왜 3개가 돼요? 이제 이거는 가져와야 되죠. 그죠? 이거는 기본으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이제 모멘트에 대한 걸 배웠으니까 모멘트의 합은 0이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이게 좌우로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fx가 0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구조물이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fy가 0이라는 의미는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멘트가 0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조물이 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나 이런 게 안 돼야 돼요. 그 의미예요. 이 3가지가. 그러니까 이제 7장까지를 요약하면 딱 이건데 지금까지는 힘만 가지고선 구조물을 해석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면은 여기에다 4장서부터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모멘트를 플러스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맥락은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은 그 맥락에다가 뭐만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모멘트만 하나 더 추가하시면 그대로 쉽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잘 이렇게 머릿속에 또 몸으로 잘 익혀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진행해야 될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노트를 해놓으시든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한 맵,
그죠? 맵으로, 지도로 사용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이 공부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그 큰 그림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초점이 맞춰져요. 내가 무엇을 핵심적으로 잡아내야 되는지,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초점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거는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그 구조 해석에 대한 그 기본의 큰 그림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할 게 바로 이거예요. 4장인데 모멘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할 게 모멘트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력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하긴 해요. 그냥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특히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방향, 모멘트 방향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많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크기는 구하기는 하는데, 모멘트 크기는 구하는데,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거를, 제가 왜 이걸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이걸 하지 않고, 이거를 일단은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돌아가는 거를 그냥 중심점하고 힘을 딱 봤을 때, 이게 시계 방향이다 라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직관적으로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는 벡터 방법은 좀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좌표계 설정해 놓고 쭉쭉쭉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게 뭐 플러스면 원래 가정하고 맞고 마이너스면은 그거와 반대 방향이고 그렇게 해서 좀 수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먼저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스칼라로 그냥 중심하고 힘만 주어졌을 때 이게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가 이게 스스로 이렇게 딱 캐치가 돼야 돼요. 이게 딱 봤을 때.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사람도 있지만.